네, 노코트즈입니다. 반갑습니다. 여전히 파나마 있고요. 지금 여기가 한국 시간으로는 토요일 새벽 3시 정도 됐고요. 장은 열려 있는데 조금 빠지네요. 좀 조정이 있는데 오늘 마지막 장인가요? 오늘 마지막 장이겠네. 와, 이제 다 끝났네요. 올해도. 신고가를 오늘 정도에 타게 타치를 할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온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고가 가까운 엄청난 상승에 이제 취해 있는데 그에 반해서 지금 미국 부동산은 점점 좀 썩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전 영상에서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상업용 부동산이 아니고 민간 부동산이 어떻게 지금 힘든가, 하위 40%가 점유하고 있는 그 다세대 주택 이게 어떻게 지금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거의 30분짜리 영상이었는데 말미 쪽에 설명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래 들어서 이제 경기 안 좋다는 이야기들 많이 듣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손님이 별로 없고 뭐 매출도 20-30% 정도 혹은 막 반토막 났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이 이야기는 미국에서 일하시는 분들뿐만 아니고 뭐 다른 국가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지도 하나 이제 보여드릴 텐데 이거 보시면 지금 점점점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것들을 지역별로 지금 보여드린 거거든요. 미국 기준으로 볼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계속 불경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수출이 조금 올라온다고 느껴지긴 하는데 그게 이제 추세로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국내 내국에서 보면은 설비 투자를 계속 다른 나라에 뺏기고 있죠. 온쇼링 때문에 특히 이제 미국한테 많이 뺏겼고 반도체, 뭐 철강, 뭐 배터리 이런 것들 이런 주요 산업들을 미국한테 뺏겨가면서 일자리도 뺏겨가고 있고 여러 가지 투자가 일어나야지 땅값도 올라가고 고용도 늘어나고 세수도 확보할 텐데 이런 것들을 통째로 다 미국한테 뺏기고 있고 뭐 베트남한테도 뺏기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세계 공장이라고 하면 중국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그 타이틀을 막 그 미국이 갖고 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지금 경기가 점점점 식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연준이 급작스럽게 피벗을 한 이유 중 하나도 경기 침체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립 서비스에 나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 영끌했잖아요. 지금 그 반대에 있는 미국은 소비로 지금 영끌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전에 그 스티뮬러스 책이라고 해서 나라에서 다이렉트로 국민들한테 돈을 미친 듯이 꽂아줬는데 그걸 엄청나게 이제 소비를 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근데 이게 돈이 다 떨어져 가고 있고 이제 저축해놨던 돈들도 이제 다 떨어지면서 결국에는 이제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들 많이 접하시게 됐을 거예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비해서 복지가 잘 돼 있잖아요. 복지의 나라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저축을 잘 안 하는데 돈이 막 들어오니까 그걸 가지고 저축을 하겠어요? 하던 대로 막 돈을 막 쓰겠죠. 그에 비하면 한국 같은 경우도 노후가 그렇게 잘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소비 성향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축률도 정말 많이 내려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그래도 저축을 좀 하는 나라였는데 2000년대 들어서부터는 그런 풍조가 많이 사라졌어요. 아끼고 막 근검 뭐 그런 것들, 근검하게 사는 것들 이런 것들은 가난의 상징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MZ 세대 같은 경우에는 소비를 과시 소비 같은 거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또래한테는 인스타 같은 SNS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꾸준하게 저축하는 풍조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도 꾸준하게 뭔가 적금 들고 예금하고 뭐 적립 펀드라든가 이런 것들 하고 이런 경우들이 정말 요즘에 많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우리 부모 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젊으셨을 때 그때 당시에는 막 금리가 뭐 10몇 프로씩 하는 그런 예금 적금 같은 거 가입을 하시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도 노인 빈곤율이 우리나라가 40%잖아요. 엄청나게 높은 건데 젊은 친구들은 저축조차 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미래가 정말 걱정이 많이 돼요. 특히 이제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굉장히 젊은 친구들은 정말 싫어하잖아요. 저도 뭐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국민연금 유지해야겠다 생각하기 때문에 매달 붓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젊은 친구들이 국민연금을 해지하잖아요. 그럼 그 돈 가지고 뭘 하겠어요. 뭐 코인하고 담타치고 이러면서 금방 1, 2년 안에 다 날려버릴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걱정이 된 나라는 미국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한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11월 초부터 어떤 일이 주식시장에 있었냐. 그때 바닥을 찍고 올라갔는데 개인들이 샀던 종목 10종목들을 대표적으로 보면 많이 사는 종목들을 예탁원 통해서 보면은 한 70%가 숏 치는 종목들 SQQ 같은 거 반도체 3배 인버스 이런 것들을 사서 굉장한 손실을 본 상태고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런 대형주들도 조금 담았는데 그 종목들은 11월부터는 정체인 상태예요. 워낙 이제 올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11월 뭐 저점을 잡았다 이런 분들도 보면은 가만 보면은 지금 그렇게 큰 돈을 벌거나 성공적인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이 없다. 이 얘기도 제가 전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인들이 재테크에 있어서는 되게 잼병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사가지고 뭐 빠지든 오르든 그냥 사서 들어가서 앉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경제 성장과 함께 그 부동산 가격도 올라갔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계 자산의 70% 정도가 그 부동산이 돼버린 상태가 됐죠.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그 비중을 낮춰가지고 지금 부동산 비중은 40%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거기까지도 못 갔는데 문제가 상당히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이 40%에서 한 50% 이상까지 올라가지 않겠나. 젊은 세대들이 더 대비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미래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 않고 있고, 대비를 한다고 해서 재테크를 하는데 뭐 서학개미들 동학개미들 많잖아요. 이 친구들의 그 성적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걸 보면은 빈곤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주식시장에 임하는 그 마음이 되게 뭐랄까 투기적이에요. 예를 들자면 뭐 채권도 올해 그 3배짜리 레버리지 이런 거 하고, 테슬라도 뭐 2배짜리인가 이런 거 막 지르고, 전 세계 비트코인 생산량의 한 30-40%가 원화 거래라고 하더라고. 물론 이제 중국 자금이 좀 들어온 것도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인들이 투기적으로 주식시장에 들어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한때는 이제 그 ELW 거래량이 세계 1위였던 적도 있었죠. 2010년대 그때쯤에. 사실 방금 제가 코인 얘기도 드렸는데, 코인 같은 경우는요 그냥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 저는 괜찮다고 봐요. 왜냐면 적어도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 있잖아요. 그리고 고점 대비로 고점이 한 얼마였죠? 한 6만 달러 됐었나? 그 뒤로 이제 16,000불까지 빠졌다가 지금 4만 2-3,000불까지 올라온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본전까지는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갖고 있으면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어떻게든 돈을 더 벌려고 욕심을 부리면서 단타를 이렇게 치니까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저도 실전 투자 대회에서 1억 이상 리그에서 이제 KB증권에서 3등을 했던 사람이지만, 단타라는 건 정말 신의 영역이고 정말 타고나야 되는 부분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제 신이 되고 싶은 것 같아요. 이렇게 단타 치고 그 레버리지, 고레버리지인 상품들을 이렇게 마구 사서 막 모으기도 하고 막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제가 봐도 아찔합니다. 뭐 자금 규모가 작은지 큰지 모르겠지만 각자 다 다르긴 하겠지만, 적어도 큰 규모일수록 그런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단타를 치면서 신에게 도전했다가 결국에는 1-2년 안에 그 원금을 다 까먹는, 그 절반 이상 까먹는 그런 상황들을 제가 이제 지점에 있을 때 손님들 이렇게 전화 와요. 전화 오면 계좌번호랑 비밀번호를 불러줘야지 제가 그 상담할 수 있거든요. 제가 열어서 볼 수는 없어요. 그런 전화를 하루에 몇 통씩 이렇게 받고 10년 동안 그런 걸 해보니까 그런 히스토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는 특히 이제 모바일, 온라인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망가지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다. 참 슬픈 현실이죠. 근데 하여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개인들의 이제 투기성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타산지석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마다 돈을 벌 가능성보다는 잃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를 기본적으로 장착을 하고 그렇게 주식 투자에 임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주식시장에서 롱텀하게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은 한 5%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시장에서 돈을 깨진단 말이에요. 근데 적어도 저렇게 막 단타를 막 공격적으로 치지 않으면 그래도 1년 만에 반토막 날 게 한 3-4년 만에 반토막이 날 수 있는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시작하면 MTS를 딱 연단 말이에요. 뭐 HTS를 열긴 하지만 대부분 MTS를 열잖아요. 그러면 막 차트 키 있는 거 보여지고 시세가 막 숫자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심리적으로 반응을 하게 돼요. 처음 주식을 시작할 때 그런 게 아니라 공부를 먼저 하게 하고, 제 생각에는 어떤 몇 시간 정도의 그 이수 기간을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의무적으로 두고 그 다음에 계좌를 열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ELW 같은 파생 상품은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근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배우지 않고 전쟁에 나간 거예요. 총 쏘는 법도 모르고 수류탄 던지는 법도 모르고 그냥 뛰어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고점 잡고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 그런 일들이 늘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잔고가 이제 뭐 실시간으로 변하잖아요. 한국은 또 그게 문제예요. 이게 저는 HTS 열어본 지가 정말 한 몇 달 된 것 같아요. 한 9월인가 10월인가 된 것 같은데, 그 공인인증서가 만료됐다고 해서 귀찮아가지고 그때부터 안 열었거든요. 근데 뭐 직장이든 여러분들 댁이든 다들 이제 국민들이 막 로그인해서 막 1시간에 막
5번, 6번, 막 10번씩 막 보고 막 그러잖아요. 막 장구가 막 실시간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시세를 보는 시간이 생각보다 여러분 많아요. 그런 시간 좀 아껴가지고 마켓이 어떤 로직으로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주식을 하는 게 낫죠. 적어도 여러분들이 막 심장이 막 뛰어가지고 주식 샀다가 뭐 언제 팔아야 될지도 모르고 막 전전긍긍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제 본론 들어와서 소매 경기 안 좋다는 이야기들을 점점 많이 듣기 시작한 게 아마 올해 가을쯤이었던 것 같아요. 뭐 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긴 있었는데 장사 안 된다는 얘기를. 근데 누군가가 이제 소비 절벽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 보복 소비라든가 뭐 소비 절벽 이런 말을 믿진 않아요. 왜냐하면 직업이 여러분들 있는 상황이라면 고정적인 지출이 대부분이거든요. 대부분 나가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집세, 외식비, 뭐 자동차 할부, 뭐 아이들 학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고정적으로 나가거든요. 게다가 이제 미국인들은 소비의 거의 100%를 다 지출하기 때문에 그 소비라는 게 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GDP라는 게 유지가 되는 거죠. 실업률이 확 치솟지 않는 이상 미국의 그 소비라는 거는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소비라는 게 약간 습관이야, 습관. 손이 큰 사람들은요, 손이 계속 커요. 이 씀씀이를 줄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좀 손이 큰 편인데 어떻게 좀 아낀다 하고 이렇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카드 값을 보면은 네가 정말 1인 가정이냐 싶을 정도로 많이 나오거든요. 한국에 있을 때랑 지금 해외에 있는 상황에서도 카드 값이 그렇게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러니까 이걸 줄이려면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시 플로우가 끊겨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실업률이죠.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경 안 쓰고 있는 그 지표 중 하나가 뭐냐면 그 실업률이에요. 예,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어느 정도 이제 실업률이 낮은 상황에서 위기가 오면 그래도 버퍼가 되기 때문에 위기를 그래도 좀 덜 충격을 받고 넘길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실업률이 높아진 상태에서 위기가 오게 되면 가게가 너무 많이 망가지게 됩니다. 제가 2008년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GDP랑 그 부동산 가격이랑 그리고 실업률이 상당히 좋았어요. 기업들 실적도 막 날아가고 있었고, 근데 이제 2007년 3월에 그 뉴센츄리 파이낸셜 같은 모기 업체들이 이제 파산하기 시작했죠. 그래도 그때도 매크로는 좋았고 2007년도 우려는 좀 있었지만 매크로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주식시장도 날아갔었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1년 6개월 뒤인 2008년 9월에 드디어 이제 AIG가 파산을 했습니다. 근데 그 1년 6개월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1년 8개월 동안 마이클 버리라는 사람이 이제 숏을 치고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빚을 본 건데, 아무튼 그 1년 8개월 동안 주식시장 날아가는데 숏으로 계속 이자만 8% 내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그 기간을 버틴 거죠. 아무튼 이제 오래 기다렸지만 결과가 좋았으니까 마이클 버리는 이제 영웅이 된 겁니다. 하여튼 이 세상은 결과만 좋으면 일단 인정을 해요. 마이클 버리가 진짜 기우제를 오래 했죠. 그리고 정확하게 489%의 수익을 내고 모든 걸 다 청산을 시킵니다. 그 빅쇼트 영화 보면 이제 마크 파버라고 하는 닥터둠 그 사람도 큰 수익을 내고 이제 폭락장이 오니까 그때 이제 정리한 포지션으로 주식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양방으로 먹죠.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숏을 치지 말라는 얘기는 수백 번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하지 않을 거고요. 아무튼간에 AIG가 팡 2008년 9월 달에 터지고 나서부터 이제 실업률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실업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선행지표 같기도 한데 후행지표일 때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뭐가 터지고 나서 기업들이 어려워지면서 그때 막 사람들을 내보내거든요. 그래서 실업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무조건 지금 실업률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터졌을 때는 모든 걸 다 뱉어내거든요. 기업들이 자산도 매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은 후행지표일 때가 되게 많습니다. 지금 좋다고 해서 미래를 개런티한 게 아닌 거죠. 아무튼 간에 AIG가 펑 하고 터지고 나서부터 이제 실업률이 5%를 훌쩍 넘으면서 확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의 소비가 무너지기 시작했죠. 저는 이제 경기 침체보다 부동산 시장에서의 쇼크가 실업률 폭등을 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실업률이 올라가게 되면 일단 신용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이제 붕괴가 돼요. 빌린 돈들을 다 못 갚게 되는 거죠. 가정들이, 개인들이. 이미 지금 같은 경우도 신용카드랑 그 자동차 할부 쪽이 금이 갖고 있는데 이게 막 8%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매달 이제 버는 돈의 100%를 지출하는 미국인들이 이제 고정 지출이 이제 막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기업단에서는 이제 서비스랑 재화 쪽에서 매출이 훅훅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일단 미국은 그 모기지를 못 내면 바로 이제 길가에 내앉게 만들어요. 나가! 우리나라 차 붙듯이 아주 강력하게 얄짤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2008년 이후에 그 홈리스로 전향을 했었고,
팬데믹 때는 뭐 잘 아시다시피 홈리스가 2배로 늘었어요. 팬데믹 지나고 나서부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집도 잃었고. 마찬가지로 상용 부동산도 차원이 안 되면요 바로 손절이에요. 미국이 돈 문제는 얄짤 없습니다. 법적으로 딱딱딱딱 처리를 해요. 뭐 미국 가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피도 눈물도 없는 그 느려 터진 미국의 그 정부 시스템. 아무튼간에 국내에서도 요즘에 그 PF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 선순위를 갖고 있는 주체, 이런 사람들은 다, 이런 주체들은 대부분 이제 시중 대형 은행들이고, 그리고 이제 후순위를 가지고 있는 주체들은 뭐 증권사든가 제2금융권이라든가 뭐 개인이거나 뭐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선순위랑 후순위랑 마구마구 싸운 이야기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실 텐데, 일단 법적으로는 선순위가 당연히 우선이죠. 후순위가 선순위한테 막 선처를 막 호소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정부도 좀 중재를 하고 좀 나눠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선순위들이 뭐 그럴 인간들이 아니죠. 특히 이제 시중 대형 은행들이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친구들이고, 그리고 정부가 모든 개별 사안마다 다 끼어들어가지고 막 해결사로 나설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둘 다 이제 비슷한 상황이에요. 상용 부동산 때문에, 이 차원 문제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특히 이제 미국은 약간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그런 주의잖아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 중국처럼 공산주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망할 놈들은 바로바로 망하고 승리자가 모든 걸 다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난 3월달 지방은행 파산했을 때도 작년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한데 되게 옛날 같죠. 그 시중은행들이 작은 은행들, 작진 않죠. 한 자산이 한 160조 정도 됐어, 190조 정도 됐으니까 이런 은행들을 꼴깍 해버린 거죠. 주주들은 완전히 피해받고, 그렇죠. 그래서 미국 금융시장이 양육 강식의 시장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아무튼 이 시점에서 파월 의장이 좀 강하게 유턴을 했죠. 뭐 바이든이 시켰다라는 음모론도 있는데 그것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결국에는 연준도 부동산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1년 4개월 동안 계속해서 알아서 내려가고 있는데 11월 달에 잠깐 올랐다가 또 이번에 나온 거 보니까 또 이렇게 가라앉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는 흐름으로 보는 게 더 중요하죠. 상식적으로 볼 때. 이제는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심각하게 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지금 기준금리로 볼 때는 5%대의 금리를 유지만 해도 인플레이션은 더 강하게 잡힐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2% 인플레가 목표라고 하는데 사실 3%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2%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 상징적으로 그냥 2% 누군가 버냉키였나? 2%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2%가 이제 전통처럼 내려왔는데 3% 정도만 된다고 해도 미국 경제, 미국 가정들이 그렇게 막 힘들거나 막 못 살겠다 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아무튼 간에 답은 하나예요. 연준이 이제 피벗을 한 가장 큰 이유는 경기 침체와 이제 부동산 문제. 경기가 침체가 되면 당연히 이제 오피스 시장은 안 좋아지겠죠. 올해 이제 오피스 시장을 보면 올 초 대비를 볼 때보다 훨씬 더 안 좋아졌어요. 거래량도 9점 대비로 90%가 날아갔고 아무도 빌딩을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서부 쪽은 지금 말도 못하고 있고, 오늘 제가 미국 부동산 업체들 회의 같은 거를 인터뷰한 걸 좀 봤는데, 샌프란시스코 북쪽에 있는 오피스들 지금 거의 이제 마이너스 80%짜리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평균적으로 볼 때는 마이너스 50%짜리가 굉장히 많고, 이 부동산이요 되게 변동폭이 큰 자산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강남 부동산이 IMF 때 한 마이너스 50%, 60%까지 갔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 계약을 대체로 한 5년 단위씩 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미국 리츠 투자를 하는 그런 펀드들 보면은 되게 이제 5년짜리 폐쇄형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5년 동안 이제 환불이 안 되는 거죠. 무슨 일이 터져도. 근데 이제 부동산은 몇십 년간의 자산이기 때문에 5년이 지나면 또 갱신을 하고 이렇게 해서 주인이 바뀌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 갱신이라는 게 대체로 이제 펀드가 유지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펀드들은 이제 해산이 되면 다른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자산을 또 공동으로 매입을 합니다. 근데 이런 갱신, 뭐 차환 이럴 때 금리가 높다면은 다들 이제 대출 받아서 들어온 투자자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달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건물 하나가 있는데 금리가 한 8% 정도 된다고 쳐봐요. 조달 금리가. 2020년이나 2021년에는 이게 한 2, 3% 정도면 샀었어요. 그런데 2년 사이에 금리가 한 6, 7%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5년 계약이라고 치면 뭐 3, 40% 정도가 이자예요. 이자. 빌려온 이자. 근데 이제 5년 계약이면 연 8% 정도가 된다고 치면 거의 40%가 이제 이자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공실률이 지금 막 20, 30%대까지 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실률 올라간 거랑 그리고 조달금리 좀 튄 거랑 이런 거 다 합치면 대충 한 50% 정도 마이너스 할인해서 빌딩을 사는 게 맞아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밸류에이션을 매년 이게 들어오는 임대료, 그걸 프라핏을 잡고
뭐 공실료 같은 걸 할인하고 거기다가 유지 보수 비용 같은 것들 이제 코스트로 잡거든요. 게다가 한 몇 년 동안에 인건비가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뭐 보수 비용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이제 다 실사를 하면서 어디 고쳐야 되는지 이런 것들 또 비용 청구하잖아요. 뭐 미국의 메카닉들, 뭐 배관공들 엄청납니다, 엄청나. 아무튼 그런 이유 때문에 미국의 그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반토막이 난 겁니다. 아주 합당한 이유 때문에 반토막이 난 거고 아까 뭐 80%짜리 마이너스 80%짜리는 당연히 그 이유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시중금리가 한 1% 정도 내려왔잖아요. 근데 더 내려야 돼요. 더 내려야지 차환 발행이라든가 갱신이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막 금리를 막 시장의 예상대로 6번씩 1.5% 정도를 내년에 내릴 수 있을까 그 생각하면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금리를 내려도 공실이 너무 많아요. 공실이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고 늘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전체적인 그 빌딩 가격이 내년 말 되면 올해보다 마이너스 20% 정도가 더 빠질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런 공실이라든가 상업용 부동산 가격 하락 같은 경우에는요, 나라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막아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올해 대선이니까 바이든이 막아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공실 그 빠진 걸 누가 막아줘요? 돈 풀어가지고 렌트비 나라가 대신 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년에는 경기가 조금 올해보다는 덜할 거가 약간 확정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번에 구글도 3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이제 자르잖아요. 그리고 이왕이면 오피스를 안 쓰고 직원들이 집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비용들을 아주 많이 아낄 수가 있어요. 직원들 역시도 집에서 일하는 게 훨씬 좋죠.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2024년 정말 좋아질까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점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 이게 또 실업률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이 침체는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욕의 부동산 업자들이 회의한 걸 또 봤어요. 또 다른 영상 얘기를 했는데 그 뉴욕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공실률이 낮아요. 근데 가격도 그 사이 많이 떨어졌고 요즘 뭐 공실들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건물들을 이제 용도 변경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용도 변경을 하는데 뭐 리모델링 하고 이러는데 한 4년 정도가 걸리고 그것도 대부분의 건물들은 용도 변경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것들. 예를 들자면 상용 오피스였는데 이거를 뭐 원룸 같은 거 스튜디오로 바꾼 거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이게 이런 게 되게 쉽지 않은 거예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맨하탄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건물들이 상당히 노후화되기 때문에 차라리 부시고 새로 짓는 게 낫죠. 근데 그 괌이라는 곳에서 건물을 부시고 새로 짓는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진짜 아래는 지하철 다니고 있고 엄청난 배관들 막 이런 것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건물 하나 부셔보세요. 장난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위워크 파산을 보시면 이제 대부분 이제 임대하던 층들이 싹 빠질 거예요. 거의 이제 공유용 오피스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 파나마에도 공유용 오피스들이 있어요. 제가 있는 호텔 건물 바로 옆에도 뭐더라 스페이스라고 하는 그 이게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제 이제 그 식당에서 쭉 보고 있는데 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아 여기도 망했구나. 과테말라 시티에서도 그런 걸 봤었는데 안 연지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건물 안에는 되게 삐까뻔쩍하게 잘 만들어놨는데 망한 거죠. 팬데믹을 못 버틴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에어비앤비가 지금 뉴욕 부동산을 과대평가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공실률을 낮추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얘들도 이제 임대료를 못 내고 비는 경우도 상당할 것이다. 이런 논리들을 펴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공유용 오피스라든가 뭐 에어비앤비라든가 2020년, 21년 이때만 하더라도 밈주식 튈 때 정말 장밋빛 전망이 있던 그런 종목들이었고 그런 회사들이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그 에어비앤비는 그래도 살아남을 것 같아요. 규제 리스크가 나라마다 있긴 하지만 고정비가 많이 안 나가는 거 어떻게 보면 부킹 사이트 같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호텔보다는 전 호텔을 좀 더 많이 선호하지만 에어비앤비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이 부분은 계속 지속이 될 것 같긴 한데 그런데 미국 뉴욕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그 미국 부동산 업자들이 회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나온 뉴스긴 한데 미국의 여러 대학들이 조사를 좀 했어요. 뭘 조사했냐면 미국 전국에 있는 오피스 대출 현황 이런 걸 조사했는데 놀랍게도 지금 44%가요 네거티브 에쿼티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부채가 자산보다 더 많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식으로 시장을 볼 때는 자본 잠식 같은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부동산 내가 갖고 있는 그 빌딩의 가치가 내가 갚아야 될 대출보다 더 가격이 내려온 거예요. 약간 우리나라 뭐 그 전세 그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 집값이 떨어져 가지고 그 문제된 거랑 되게 비슷하죠. 이 부동산을 다 팔아도 이 빌린 돈을 다 못 갚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지금 빠져 있는 게 미국 전국의 빌딩의 44%라고 합니다.
이게 금액이 그 3조 달러, 그러니까 거의 4천조 원 정도가 되는데 상당하죠. 뭐 미국이 가끔씩 돈을 이렇게 풀면 크게 풀면 1조 달러씩 푸는데 이 3조 달러니까 엄청난 규모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대출 규모가. 물론 이 대출 규모 3조 달러가 다 디폴트가 나는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래도 튼실한 애들도 있을 거고 또 건지는 돈도 있겠죠. 근데 잠재적으로 이게 엄청난 그 뇌가 아닌 상태로 지금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단적인 예가 마이너스 50% 상태에서 지금 갱신이 되고 있는 게 지금 상황인데 내년 되면 이게 더 심해질 거고 그러면 계속 돈을 빌려줬던 돈을 대줬던 그 쩐주들이 계속 파산이잖아요. 근데 가장 많이 돈을 빌려줬던 주체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중소은행들인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사 말미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년에는 빌딩 가격들이 추가로 한 20% 정도 하락할 수 있다. 이거는 2020년 초, 그러니까 팬데믹 터지기 바로 전 그때 대비로 해서는 고점에서 43% 정도가 평균적으로 빌딩 가격이 빠진 거다. 미국 전체적으로 볼 때. 야, 이거 되게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주식시장은 막 아무것도 아닌 거라 생각하니까 막 날아가고 있고 여러분들도 베팅하고 계실 텐데 저는 이거 이거 쉽지 않은 거라 생각하거든요. 게다가 지금 신용카드 연체율이 8%까지 뛴 상태라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고 아무튼 제가 오늘 40분 넘게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저 오랜만에 정말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게 사실 지표라는 게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체로 대부분 보면 이제 후행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차트 같은 걸 잘 안 보여드리거든요. 후행적인 거 계속 보여드려봤자 뭐예요. 저도 이제 22년 동안 주식시장에 있었고 14년 동안 증권사에 있으면서 매일 아침마다 뭐 애널리스트 브리핑 같은 건 들어요. 맨날 틀어놓으니까 뭐 우리 회사 것도 이제 보기도 하지만 듣기도 하지만 타사 것들도 이제 TV 틀면 타사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럼 이제 늘 객장에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나와가지고 환경 TV 같은 데 나와서 막 얘기를 해요. 저는 환경 TV를 틀어놨었는데 그럼 그걸 계속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듣기 싫은데 그럼 늘 이제 막 그 차트 같은 거 숫자 같은 거 보여주면서 자기 논리를 펼치는데 속으로 어떤 생각하냐면 지랄한다. 근데 여러분 암이라는 게 있잖아요. 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그 질병 중 하나죠. 사망 요인으로는 첫 번째인데 이게 건강한 사람들도 걸리잖아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딱 멀쩡한데 암 1기 이렇게 판정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2기, 3기 이렇게 발전하게 되다가 4기 정도 되면 뭔가 문제가 자기도 느끼긴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병원 가서 누워야죠. 뭔가 문제가 표면으로 올라오게 되니까 그때서 깨닫는 거죠. 이게 증권 쪽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표라든가 뭐 매크로 그런 것들로 러프하게 경제 상황들을 판단하는데 이미 뭔가 정치가 드러났을 때는 이미 늦어요. 이게 지표라는 게 문제를 발견하는데 굉장히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사후적으로 볼 때는 이때 이랬는데 이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미리 먼저 봐야 되잖아요. 기저에서 뭐가 문제가 있는 거를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쇼크라는 게 오기 전에는 주식시장도 엄청나게 좋아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채권 시장, 채권 금리가 먼저 폭락하고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들이 폭락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식시장이다.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롱으로 바이아스가 돼 있기 때문에 가장 늦게 반응이 온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전에 이제 멜트업이라는 게 생겼다가 훅 떨어진다는 것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올해 3월 달에 갑작스럽게 이제 SBB 사태 터지고 은행들이 한두 개씩 막 망가지면서 느꼈던 게 이렇게 벌써 빨리 온다고? 저는 올해 3분기 이후, 그러니까 4분기쯤이면은 이게 펑펑펑 터지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제 3월 달면 1분기잖아요. 1분기부터 터지니까 너무 빨리 왔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그거는 이제 은행 두 개만 정도만 터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돈을 막 풀어가지고 막 긴축하다가 돈은 다 메꿔 버렸어. 그래서 이제 종결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나머지들은 지금 역시 얘네들도 돈으로 지금 메꿔가지고 지금 막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이 언제까지 이렇게 임시방편적으로 하는 상황이 지속이 될 것인가 그건 참 궁금합니다. 뭔가가 터졌을 때는 이미 많이 늦은 상태예요. 뭐 시나리오를 짜서 대처를 해야 된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미 뭐 시장이 폭락 중인데 뭐 손도 못 쓰죠. 그때는 오히려 이제 멘탈이 중요한 거죠. 빨리 손절을 안 하면 시장은 거의 뭐 자유낙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도 못 쓰고 그냥 그대로 물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다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저한테 상식적인 이야기들을 한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이 상식을 알면서도 대처를 하지 않는 거는 인간들의 습성인 것 같고 시장은 그런 사람들의 돈을 인내심 갖고 기다린 사람들한테 넘겨주는 게 바로 주식시장이다 라고 워렌 버핏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역사의 반복인 거죠. 네, 진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번지르르한 그런 미디어 이야기들 속지 마시고 이면에서 뭐가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더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하셔야지 본전은 합니다. 분석력이라는 건 공부를 해야 그나마 키워지는 겁니다. 감사합니다.